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베를린에서 DMZ로 네 번째로 내가 직접 겪은 이승만 시대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이승만 시대. 제가 해방이 될 때 10살. 전 그때 북한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처음 제가 접한 것이 앞으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김구, 국방장관은 김일성. 이때 김일성은 60세 이상의 백발의 항일 투쟁을 했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후 김일성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가짜 김일성이 됐죠. 그때 처음 그렇게 들었어요. 이북에서. 그러니까 이북에서의 그 분위기는 오히려 굉장히 우파적이고 자유사랑적이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옹호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제가 1950년 6.25 때, 전 6.25 때 우리 식구 전체가 한 달 동안의 피난을 거치면서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지나고 또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근데 거의 제가 특별히 그 6.25 전쟁과 기억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휴전협정 1953년 휴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이 박사가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반공포로 27,000명을 자기 혼자 결단으로 집행했어요. 저는 이 53년 6월 18일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엔과의 상의 없이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반공포로를 단독 혼자 결정으로 집행을 했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것이 유엔 측에서도 크라크 유엔 사령관 측에서도 훗날 그들의 회고록 속에서 그때 이 박사의 휴전 반대와 그와 같은 조치를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5살의 부산에서 제가 느낌은 통쾌하더라고. 역시 이 박사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제가 그 시절을 제가 상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이 되고, 이 휴전 관계,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승만 박사 그렇게 휴전을 반대했어요.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통일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 모택동이 이 박사를 무서웠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를 무서워했어요. 왜 이 박사 계속 전쟁을 갖다가 계속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요. 사실 그때 메카드 장군의 이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계속 유엔군이 호흡을 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저는 통일됐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그때 이 반공포로 석방은 그 후에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쭉 생각합니다. 자, 휴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서울로 제가 올라왔는데 그때 뭐 전부가 서울이 파괴되고 명동교회만 하나 쫙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나고 새로 이제 서울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이제 건설 사업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참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 53년 휴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50년대 후반기,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55년대 후반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시기가 아닌가. 이때는 전쟁 이후로 말미암아 1인당 국민소득이 83불. 그런데도 이때 보릿고개가 있고, 그런데도 이때 제가 대학생활, 군인생활도 하고 대학생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시 학생들은 낭만이 있었어요. 소주 한 병 갖고 여러 사람 잔디밭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비록 1인당 국민소득 83불, 보릿고개 있고, 그 어려운 속에,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 생활은 낭만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제가 굉장히 부럽고, 그 이후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 고생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좋은 학창 시절을 갖지 않았나 하고 오히려 제가 궁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당시 이승만의 민주정치입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은 굉장히 민주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민주주의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 4.19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런 민주주의 교육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우리 젊은이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4.19가 일어난 동기는 바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제법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나이였었죠. 우리가 모두가 다 나갔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다 나갔어요. 그와 같은 배경에는 우리가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민주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제 4.19가 일어나니까 4.19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 동기는 마산에 그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이제 피살당한 김주열인가? 김주열 군이 그 마산 앞바다에 시체가 또 내려오는 거야. 이것이 그냥 동아일보에 그냥 대서특필로 난 거예요. 대서특필로 난 거예요. 저는 그때 동아일보를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신문을 읽지 않고 계속 읽는 좋은 습관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4월 18일 고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4.19는 고등학생까지 쭉 나온 겁니다. 우리가 4.19를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제가 평가하기는 물론 이제 부정선거 그것도 이제 이기붕 부통령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박사 경우는 56년도 그렇고 60년도 그렇고 다 상대방의 대통령 후보자가 신익희가 죽고 60년도 조봉영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건데 이 부통령 후보 이기붕 그 다음에 이쪽 민주당에서 장년과의 대결에서 오는 충돌하는 가운데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받은 나라의 입장에서 왜 그 미국식의 대통령 선거를 왜 안 하는지 몰라. 대통령이 부통령을 자기가 선정하면 자연이 되는 거로 지금 미국 선거가 그렇잖아요. 부통령 선거를 따로 안 하잖아요. 부통령의 후보자를 같이 하고 대통령이 선거되면 부통령이 자연이 되는 왜 그런 제도를 미국서 다 공부한 사람들 왜 그런 제도를 왜 모방 못했는지 그것도 또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가 드디어 하야하게 되죠. 하야하게 될 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눈물로 배웅을 했죠. 이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해하지 않고 간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전쟁이라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이 박사가 없었더라면 100% 공산화됐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박사 없었더라면 공산화됐어요. 그와 같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분단 상황에서 이제 김구 선생도 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것이 결렬이 되면은 어째 남쪽에 와가지고 1948년 선거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박사와 같이 힘을 합쳐셔야 되는 거야. 근데 김구 선생은 국제정치면에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이 박사는 여러 가지로 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 아데나우어가 독일에서 소방 정책을 쓴 것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예요. 이 박사도 소련의 팽창 정책을 보고 우선이라도 일단 한국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면서 막자 이거였습니다. 소련의 팽창 정책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것이 6.25입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군은 철수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남쪽으로 나오기 좋은 시기였었겠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 아데나우어는 소방 정책을 썼고 이 박사는 우선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이것을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했다는 건 굉장히 지금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제 생각에 앞으로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엔과의 관계를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전쟁은 국제법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될 때, 북한이 무너질 때 자연히 우리는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무슨 선거겠어요? 초창기 이 박사가 부르짖던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선거,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선거, 유엔 감시하에 전 이것이 앞으로 실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정책도 지금도 이것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한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선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의 선거 통치가 되지 않겠나, 선거 계획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런 것이 실시됐을 때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 하면은 이승만 박사는 독일의 아데나우어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국전쟁으로 영화관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고무적으로 봅니다. 특히 청년 이런 학생 세력들이 많이 가서 보아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그릇된 역사를 가르친, 그릇된 역사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토대가 될 때 우리는 통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전교조가 내뿌린 그릇된 교육관, 이 전교조부터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는 다시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마침 이번 선거전을 앞두고 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건국전쟁의 영웅화로 이렇게 거론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이승만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명했습니다만 저도 4.19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65년 독일 와가지고 외국에 오면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됩니다. 더 애국심을 갖고 보게 됐죠. 저는 함부르크에서 석사학위, 우리 양국의 분단 문제를 다뤘고, 자유백림대학에서는 특히 6.25 전쟁에서 이승만의 외교정책을 다루면서 저는 이미 이 박사의 이런 선견지명적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던 것을 이미 전 깨달았고, 2011년 제가 또 우리나라 정동교회에서 아데나우어와 이승만 이를 비교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정동교회에서. 왜냐하면 이 박사가 정동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쪽에서 모든 것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제가 베를린에서 DMZ로 이 책 중에도 아데나우어와 이승만 비교를 제가 하면서 굉장히 저는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통해서도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아직 유튜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좀 힘들어요. 지난 12월도 강의까지 들려가지고 그 후에 이제 기억력까지 몽롱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못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되는 한국을 볼 때까지 저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 가지를 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